제가 사실 말씀드릴 게 앞부분들이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성경 교수님, 신강수 교수님, 주옥 같은 말씀 다 들었는데, 제가 이걸 20년 전에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다행이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신강수 교수님도 발표해 주실 때마다 더불어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걸 다 제가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게 다 싸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때쯤이어서 제가 빨리 다른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지금 이 길에 다 들어가서 지금 계속 다른 공부만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 기업이 핫하다, 이건 말씀드리는 거 빨리 끝내겠습니다. 사실 비슷한 말을 계속 해드릴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에서도 IVD, 해외 진단하고 헬스케어 IT가 가장 핫하다. 이거는 결국 이제 병원 사이드에서 이제 건강관리 사이드로 계속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우리 시장도 크지만 더 큰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혁신은 어디 쪽에서 나올 것인가라고 했을 때 크게 네 개의 키워드가 있고, 이게 이제 탈중앙화, 사실 탈중앙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디프래그멘테이션, 통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스클링, 조금 더 스케일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관점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이나 환자, 그 다음에 가치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탈중앙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유사합니다. 지금 가장 의료기기가 핫한 이유는 탈중앙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의원으로, 의원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탈중앙화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래그멘테이션이 통합이죠. 사실상 여러 가지 데이터 나올 수 있는 환자로부터 모든 데이터의 레이어를 어떻게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아프기 전부터, 그리고 환자가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나아가서 가정에 있고 생활을 하면서에서 데이터를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아프지 않게끔 할 것이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프면 어떻게 빨리 병원에 올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존은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격 의료에서 뛰어들어서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에 이 보험 서비스를 내놨고요. 의료 서비스를 내놨고, 이거를 온라인 약국부터 시작해서 원격 모니터링, 의료 서비스, 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 혁신적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이 이런 거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 가시적인 부분 안에서도 빅테크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주도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도 이제 가장 핫한 부분인데, 특히 AI나 디지털 전환 쪽, 디지털화 쪽 부분이 가장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의한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스타트업 기술의 70%가 디지털 역량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은 디지털 역량이 앞으로 우리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킬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료인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로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번아웃인데, 의료인들이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더 정확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가 또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마취 로봇이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마취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유명해졌는데 실질적으로 1년 만에 퇴출됐죠. 사실상 마취 의사의 일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은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포지셔닝을 갈 것이냐고 하는 것은 자비스와 같이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역할을 해야만 사실상 의료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이후에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딥메디슨으로 갈 건데, 왜 이 패턴화되는 업무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딥러닝에 상당히 의료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고,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이고,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이고, 앞으로의 의료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유대를 심화시켜주는 이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패턴화된 의료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것인가에 하나의 기회가 있고, 비패턴 의료에 대해서 휴머니즘 돌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또 하나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나 가치지향적인 어떤 밸류 베이스드 헬스케어를 만드는 거냐인데, 이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신강석 교수님도 얘기하셨고 다른 분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밸류 베이스드 헬스케어가 정말 보험자에게만 도움이 되느냐, 또 환자에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료기기 업체에 있어서도 정말 가치 있는 제품들이 들어와서 가치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요. 가치가 없는 기업들은 퇴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혁신적인 기업들에게서는 더 유리한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가치 지향적인 어떤 컨트랙팅이나 페이먼트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굉장히 더디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사실상 정보의 비대칭성 자체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고 정보는 프래그멘테이션 돼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은 더 멉니다. 그렇지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의료기기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가치 사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를 어떻게 정의하고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가치를 어떻게 커뮤니케이트하고 전달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가치라는 거는 환자와 밸류를 어떻게 잘 조합시킬 것이냐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디컬 디바이스의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성, 다양한 전문성을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데이터 코딩에 대한 전문성, 그 다음에 디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통합적인 어떤 헬스 시스템에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디스킬링이라고 하는 거는 메디컬 측면이나 케어 서비스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같이 어우러져야만 실질적으로 혁신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접근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하나, 환자와 그 다음에 가치에 어떻게 중심적으로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퍼블릭 헬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거냐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R&D 연구비만 날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기술자,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비를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그랜드 챌린지가 뭐고, 노화라면 노화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매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섹터별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정의하고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형태의 기획 역량과 정책 개발 역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나온 호라이즌 유럽에서 미션 파서블이라고 합니다. 컨커링 캔서, 암을 정복하는데 미션 파서블하다는 거죠. 암에 대한 이해와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3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더 오래 양질의 삶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목표를 정했냐? 유럽에서는 실질적으로 미리 진단을 받았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300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료제로 혁신이 일어나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접근성도 낮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어떻게 더 빨리 진단을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더 중점을 두는 미션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센터를 만들어서 정보가 공유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끌어냅니다. 이런 작업들이 통합적인 관점과 보건적인 관점, 혁신적인 관점, 이 모든 것을 다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젠다를 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R&D 펀딩 에이전시, 저희 같은 보건산업진흥원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두 가지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보건학과 또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가져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의료기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김정욱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중개 영역이 뛰어나야 됩니다. 다양한 혁신 주체와 학제 간, 혁신 주체 간, 이건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양쪽이나 다른 쪽 사이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더 어려워진 거는
최근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자체가 안 돼요. 글쓰기를 해본 적이 없죠. 영상 중심으로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글쓰기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연구자, 병원, 이런 기업, 이런 걸 떠나서 환자라든지 국민과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R&D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전달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R&D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저희들 같은 경우 R&D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 행정, 경영,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전반적으로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아쉽게 느끼는 것은 소명의식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산업진흥원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들어오셨다고 하십니다, 사실상. 사실상 물론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소명의식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환자, 국민, 가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소명의식을 가져야만 여기서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더 배우려는 노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모르고 들어왔고, 이 많은 걸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지금도 배우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열정과 가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결합돼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능력, 의사소통하려는 능력 같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이쪽에 대해 저희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 인재상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